알라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초라한 옷을 입은 한고아 소녀가 넥타이를 맨 임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화려한 회의실 문 앞에 떨리는 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문은 열렸습니다. 그녀는 들어섰고 손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와 창고에서 홀로 개발한 비밀 시스템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거라 여겼던 아이가 오히려 회사를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CEO의 얼굴이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새하얗게 질렸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건강히 지켜지며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연한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도 함께 울고 있는 듯한 기분. 도시 외곽의 허름한 보육권. 끝도 없이 내리는 비는 이미 금이 가고 구멍이 난 기와 위로 떨어져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구석,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는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는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하운. 9살.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보육원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아이가 얇은 매트리스 하나를 나눠 쓰는 좁은 방에서 생활했고 늘 눅눅한 냄새와 쥐소리가 밤마다 아이들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끼니는 매번 불규칙했습니다. 가끔은 옆 분식집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오고 가끔은 아무것도 없는 날도 있었죠. 만약 운이 좋다면 딱딱해진 빵 한 조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날이면 혜우는 언제나 자신이 받을 몫을 제일 어린 아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과 말 없는 태도 속에 혜운이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를. 엄마가 마지막 숨을 그녀 품에서 거두던 그날 밤 혜운은 울면서 간호사에게 애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 제발 엄마를 치료해달라고. 하지만 세상은 어린아이의 눈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통증을 호소하다 이내 조용해졌고 따뜻했던 몸이 점점 식어가던 그 순간 혜우는 처음으로 진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장례 후 아버지는 잠깐 나타났습니다. 지친 얼굴로 혜운을 안아들고 말했죠. 다 괜찮아질 거야. 그건 혜운이 들었던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혜운을 보육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육원은 한 통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안에서 취업 거절 통지서가 흩어진 채 발견된 남자. 그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혜운은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컸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처를 품은 채 시간의 흐름을 허락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혜운에게는 단 하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헝겊 인형을 가지고 놀 때 혜운은 구석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찢어진 책장을 뒤적였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 유리창 앞에 서서 유리 너머 책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갈 회원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창문 밖에서 책 페이지를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 그 내용을 복사하듯 외우고 기록했습니다. 사용된 전단지 뒷면에 짧아진 연필로 틈틈이 필기하며 어느 날 아침 여전히 비가 내리는 그 시간, 해우는 인생을 바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명문 사립학교 뒤편 쓰레기통 근처에서 버려진 노트북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화면은 깨졌고 키보드는 몇 개 빠졌으며 전원선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운의 눈에는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옷 속에 숨기고 조심스럽게 보육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먼지를 닦고 회로를 말리고 고장난 선을 폐선풍기의 구리선으로 이어붙였습니다. 노트북이 켜질 거란 확신은 없었지만 그녀는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 보육원이 어둠에 잠기고 지붕 위 빗소리만이 들리던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빛은 약하고 불안정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해우는 숨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해운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다. 보육원의 틈틈이 비는 시간마다 그녀는 노트북 속 오래된 파일을 탐색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남긴 기초경제학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수백 개의 PDF 문서와 엑셀 파일, 주식시장의 그래픽 시뮬레이션까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유동성, 순이익, 영업현금 흐름 같은 단어들은 마치 외계어 같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단어는 전단지 뒷면에 적어두고 이해되지 않는 공식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세계는 인형과 놀이터가 아니라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낡은 컴퓨터 속 회계 시뮬레이션이었다. 아이들이 깨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해우는 그늘진 마당 한켠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손으로 선 그래프를 종이에 옮겨 그리고 있었다. 조그마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숫자와 선들, 그 옆에는 2분기 예상 배당, ROI 계산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보육원의 대부분 직원들은 그 이상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를 그저 조용한 고아, 현실과 동떨어진 특이한 아이로 여겼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나이든 경비원 박노인은 그녀를 다르게 보았다. 박노인은 해운이 무엇을 배우는지는 몰랐지만 종종 그녀에게 낡은 배터리, 고장난 케이블, 작은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건네주곤 했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이 보육원 꼭 기억해줘야 해. 박노인은 그렇게 웃으며 말했고 해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그녀의 숫자에 대한 감각은 점점 정교해졌다. 엑셀로 단순한 가계부를 만들던 것에서 이제는 가상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허위 지출을 식별하는 로직까지 구상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 알고리즘에 비상식 잔액 감지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쩌면 아무도 믿지 않을 창작이었지만 해운에게는 그것이 미래를 향한 유일한 무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오래된 회계감사 보고서였다. 유명한 IT 기업의 감사 예시 파일로 그 안에는 손익구조부터 세부 지출 내역까지 촘촘하게 기록돼 있었다. 해운은 그 자료를 탐독하며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누수 항목이었다. 작고 사소한 지출이 반복되면 결국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보육원에서 배고픔을 참아가며 빵 한 조각을 나눠야 했던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교훈이었다. 그날 밤
해우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트북 안에서 시작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누수 탐지기라는 엑셀 기반 시스템을 구상했다. 수백 개의 행과 열, 조건부 서식, 수학 공식들이 엉킨 그 문서 안에는 그녀만의 규칙이 숨어 있었다. 숫자 사이에 숨어 있는 이상치를 색으로 표시하고 예상치와의 차이를 자동 계산해 알람을 울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이 언젠가 진짜 회사에서 쓰이기를 상상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오직 그녀만의 세계 속 이야기였다. 어느 비 오는 밤 보육원의 전기가 모두 나갔다. 아이들은 어둠의 울음을 터뜨렸고 직원들은 손전등을 찾느라 분주했다. 해우는 곧바로 충전 중이던 노트북을 향해 달려갔다. 천장에서 새는 물 한 방울이 그 키보드 위로 떨어졌고 화면이 깜박였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 그녀의 꿈이자 미래였다. 그녀는 이불로 노트북을 감싸고 온몸으로 비와 정의 스파크로부터 그것을 지켜냈다. 그날 이후 노트북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전원선이 완전히 타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해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장난 선풍기에서 다시 전선을 꺼냈고 재활용 전자 부품을 조합해 새 전원 모듈을 만들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결국 그것을 해냈다.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은 다시 작동했다. 깜빡이는 화면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었다. 며칠 뒤 우연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우는 비가 퍼붓는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한다. 온몸이 젖어 쓰레기 더미 사이에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그 골목을 피해 지나갔다. 그러나 해우는 멈췄고 자신의 얇은 점퍼를 벗어 노파의 어깨에 덮었다. 판자를 찾아 들것을 만들고 그녀를 끌어 골목 밖으로 옮겼다.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불렀고 마침내 한 청소 노동자와 오토바이 기사가 함께 도와 앰뷸런스를 불렀다. 해우는 그들이 몰려든 틈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누더기 옷차림, 더러워진 손.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 생명이 외롭게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낡은 보육원 앞에 검은 고급 차량이 섰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중년 남성과 휠체어를 탄 노파가 내렸다. 모두가 놀랐다. 남성은 자신을 유명한 IT 기업의 대표 이태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날 해운이 구해준 노인이었다. 그날 우리 어머니를 도와준 아이가 누구지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결국 박노인이 그녀를 가리켰다. 저 아이입니다. 이름은 김하운. 남자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리고 물었다. 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구나. 왜? 해운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저는 대가를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혼자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태성 대표는 해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 원하는 게 뭐니? 순간 보육원 아이들과 직원들 모두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해운이 돈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더 좋은 보육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거라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운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회사에서요. 꼭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청소를 해도 복사만 해도 좋아요. 대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요. 순간 이태성 대표의 눈썹이 살짝 들렸다.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세상 어떤 얼음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너는 직원이 아니야. 월급도 혜택도 없어.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라. 그날 저녁 해운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렸다. 옷 2벌, 닳아버린 노트, 깨진 펜 하나, 그리고 아직도 잉크가 남아있는 싸구려 연필. 그녀는 박노인과 아이들에게 조용히 인사했고 아무도 믿지 않는 꿈을 품고 보육원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낡고 헐어버린 운동화에 덧대기를 한 채 도시 중심부의 거대한 빌딩 앞에 섰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 회전문은 자동으로 열렸고 안에는 넥타이를 맨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리셉션 데스크에 다가가자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어린 친구, 여긴 어디 가려고 온 거니? 해운은 단정하게 대답했다. 이태성 대표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곧 이 대표의 비서가 직접 나타나 그녀를 알아보고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빌딩의 최상층으로 향했다. 거울 같은 벽면에 비친 해운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임원 회의실이라는 공간에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서는 지금 막 회사의 분기 손실을 분석하던 중이었다. 수치들이 스크린에 떠 있었고 분위기는 냉담했다. 모두가 무거운 얼굴로 자료를 보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해운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몇몇은 속삭이며 비웃었다. 애가 왜 들어왔어? 유치원인가? 하지만 이태성 대표는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그녀는 내 특별 인턴이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함께할 것이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반박할 수 없었다. 해운은 그날부터 회의실의 구석에서 조용히 업무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 문서 정리, 커피 심부름 같은 일만 맡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세계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퇴근했고 해운은 건물 지하의 자료보관실에서 잠을 잤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곳은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졌다. 해운은 서류철을 모아 임시 책상을 만들고 낡은 종이 박스를 책꽂이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한 뒤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 공간은 곧 그녀만의 연구소가 되었다. 며칠 뒤 해운은 회계부서에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이상한 문서를 하나 발견했다. 최근 회계 보고서와 숫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녀는 곧 그 차이를 계산해냈다. 감춰진 수치, 일치하지 않는 기록,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걸 하나하나 엑셀로 옮겨가며 정리했고 자신이 만든 누수 탐지기를 통해 그 이상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운은 바로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세계는 냉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기회를 잃고 다시 거리로 쫓겨날 수 있었다. 그래서 해운은 밤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종이로 출력해서 손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보고서 속에는 조작된 지출 명세, 이중으로 기록된 거래 내역, 특정 인물에게 몰래 송금된 내역이 차례로 정리돼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아침 그녀는 조용히 이태성 대표의 방을 노크했다. 대표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대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해운이 내민 서류철을 받아 들여 읽기 시작했다. 첫 장, 2장, 3장이 넘어가면서 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다. 이걸 어디서 본 거지? 해운은 대답했다.
모두 회계부 문서 보관함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태성 대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 도대체 누구냐? 해우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그저 배우고 싶은 아이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 해우는 더 이상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자리를 배정받았고 공식적으로는 전략팀 보조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실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 회계팀과 전략팀 사이에 그림자 같은 존재. 그녀는 여전히 정규직도 아니었고 급여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회사 내부 구조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누수 탐지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엑셀 기반의 수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VBA 스크립트를 배우고 외부에서 구한 PDF를 통해 자동화 로직을 공부했다. 결국 그녀의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해 색상과 그래프의 변화로 알려주는 방식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 결과를 일일 리포트로 요약하여 매일 아침 이태성 대표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야말로 자신이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도 점점 다가왔다. 그녀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몇몇 임원들은 불편함을 느꼈고 특히 영업 운영실의 고위 간부인 류상훈 이사는 그녀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혜은이 퇴근하려던 순간 류 이사가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싸늘했고 말투는 차가웠다. 너 최근에 어떤 파일들 봤지? 혜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일일 보고서를 준비하려고 이전 지출 내역을 살펴봤어요. 류 이사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초콜릿바 하나를 툭 올려놓았다. 잘 들어. 이 회사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복잡해. 그리고 네가 그 속까지 파고들면 다치게 돼.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 초콜릿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시였고 위협이었으며 동시에 경계선이었다. 그날 밤 혜우는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마음은 무거웠고 가슴속에는 낯선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그 공포는 다시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되돌아갈 곳이 없었다. 이 시스템이, 이 진실이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바꾸기 시작했다.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파일을 분산 저장했고 회사 내부 서버가 아닌 자신이 만든 폐기된 노트북에서 가동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백업 자료는 USB에 담아 책 속에 숨겼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간단한 암호화 알고리즘도 직접 구성했다. 동시에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과거 인사 징계 문서 파일을 검토하던 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한재민, 수년 전 회계팀 소속이었으며 내부 제보 이후 해고되었다고 기록된 인물. 그러나 그의 해고는 정확한 조사나 공식 변호 절차 없이 빠르게 처리되었고 사후 문서도 상당수 누락되어 있었다. 혜우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보육원에 돌아가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작은 신분증 조각을 꺼냈다. 거기에는 익숙한 사진, 그리고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재민,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혜은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릴 적 아버지가 그녀를 안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서야 알았다.
그는 단순히 가족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려다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그 이후 그녀는 더욱 집요하게 조사에 몰입했다. 해운은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 재정 부정 행위와 맞서다 재물처럼 희생된 과정을 하나씩 복원해갔다. 자료를 모아가며 그녀는 단 하나의 목표를 품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것. 단지 명예회복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 그렇게 해운은 자신의 사적인 싸움을 회사 전체의 정의와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태성 대표에게 그 진실을 조심스레 건넸다. 대표님, 혹시 이 이름 기억하시나요? 보고서 위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이 대표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말없이 오래전 인사기록을 뒤적였고 몇 분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름은 익숙합니다. 당시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군요. 그날 이후 이태성 대표는 과거 인사처벌 자료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윤리감사팀과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조용한 파장이 회사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기록 속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한재민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내부의 부조리를 고발하다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희생당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 해운은 말없이 결과를 기다렸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꺼내어 자신의 손으로 명예회복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회사의 내부 게시판에도 사내 전자메일에도 그 이름은 공식적으로 복원되었고 재정부서의 교육 자료에도 다시 등장했다. 수년 전 버려졌던 이름이 이제는 회사의 도덕적 각성을 이끄는 상징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해운은 자료실 한켠에 걸어두었던 작은 종이 쪽지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는 누군가를 살린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한재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내에서 금기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름은 윤리경영 강의의 첫 페이지에 실렸고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직 직원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간다 해도 한 사람만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바로 이태성 대표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전 녹음된 회의 녹취를 반복해 재생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 속에는 회계팀의 항변, 윤리팀의 침묵, 그리고 결국은 그냥 조용히 정리합시다 라는 자신의 목소리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차가 식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레 한 봉투를 건넸다. 대표님, 김혜운 양이 남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복권된 인사기록 문서입니다. 이태성 대표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조용한 필체로 쓰인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저는 어떤 보상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남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그 진실을 마주봐 주신 용기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무능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에서 오는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아주 오래된 죄책감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해운을 개인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말투도 시선도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이태성은 그녀에게 의자를 권하며 말했다. 너의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그때 그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렸는지 모르겠다. 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따지지 않았다. 용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고 말투는 단호했다. 대표님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랬던 거예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이태성은 책상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혜훈아, 이런 말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너를 입양하면 어떨까? 순간 시간은 멈춘 듯 조용해졌다. 혜훈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듣지 않았다. 이태성도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덧붙였다. 당장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아. 함께 사는 것도 서서히 해보자.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이 집은 너의 집이 될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을지 몰라도 너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는 있어. 혜우는 오랫동안 말을 잊은 채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전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걸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게 가족이라면 전 배워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혜우는 자료실로 내려가 마지막 짐을 정리했다. 사실 짐이라 해봐야 헝겊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낡은 옷 몇 벌과 노트 몇 권, 그리고 연필 몇 자루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벽에 붙여놓은 종이 쪽지를 천천히 떼어내어 가슴에 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그녀 앞에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혜우는 이태성 대표의 집으로 이사했다. 처음으로 자기 방이 생겼고 제대로 된 책상이 있었으며 푹신한 침대와 밤새 새지 않는 천장이 있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여전히 전등을 켜놓고 잤다. 어둠에 익숙했기에 이 평화가 사라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천천히 그 공간을 자신의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표는 그녀를 억지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대신 개인 튜터를 통해 빠르게 기초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매일 아침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과목의 선생님들이 번갈아 오며 혜운에게 수업을 해주었고 그녀는 말없이 모든 내용을 노트에 받아 적었다. 종종 과제를 밤늦게까지 풀었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는 다음날 아침까지 다시 풀었다. 3달 뒤 그녀는 서울의 한 국제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했고 비공식 장학생으로 등록되었다. 그 학교는 장관의 자녀, 외국대사 자녀, 재벌가 후계자들이 다니는 곳이었다. 입학 첫날 혜우는 새 교복을 입고 단정하게 따은 머리를 하고 교문 앞에 섰다. 낡은 가방은 이제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료실에서 읽은 그래프와 공식들이 살아있었다. 그 누구보다 겸손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여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국제학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영어와 프랑스를 섞어가며 대화했고 수업 시간에는 고급 용어와 추상적 개념이 자유롭게 오갔다. 처음엔 혜운도 당황했지만 그녀는 당황을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수업 내용을 다시 녹음해서 듣고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하며 따라 읽었고, 모르는 단어는 전자사전이 없으니 손으로 일일이 적고 문맥 속에서 뜻을 추론했다.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반복했다. 그렇게 그녀는 따라잡았고 이내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 친구들은 처음엔 낯설게 바라보던 그 소녀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고 과학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하자고 다가왔다. 혜우는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 하기보단 그저 함께 이해하는 것을 기뻐했기에 그녀의 존재는 자연스레 존중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화려한 학교의 풍경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 종종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유리창 너머로 도서관을 바라보던 소녀, 발끝이 젖은 슬리퍼를 신고 찢어진 전단지에 필기하던 그 밤들. 그래서 주말이면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여전히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했다. 누수 탐지기는 이제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그녀가 만든 진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던 간단한 회계 점검 시스템은 그녀의 손을 거쳐 데이터 자동 연동과 실시간 거래 이상, 감지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녀는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매월 조용히 보고서를 정리해 이태성에게 보냈고 대표는 그 내용을 묵묵히 읽고 회사에 적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은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태성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지 않은 채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들었고 잠깐 어디 가자라고만 말했다. 차량은 도시를 벗어나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고 익숙한 붉은 벽돌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혜은이 자랐던 보육원이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색이 바랬고 벽은 조금씩 벗겨져 있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나왔다. 혜은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태성은 천천히 말했다. 이 건물 내가 재단을 통해 인수했어. 그런데 네가 결정해줬으면 해. 여길 어떻게 쓸지. 혜은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다.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박노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혜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참 신기하네. 예전에 여기서 혼자 빗물 피해 노트 쓰던 아이가 있었는데 참 많이 닮았어. 그 아이는 망가진 선풍기에서 구리선을 꺼내고 낡은 전지를 주면 그렇게 기뻐했지. 혜은은 웃지도 않고 말없이 다가가 그를 안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맞아요. 그게 저였어요. 보육원을 둘러본 혜은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요. 단지 배만 채우는 곳이 아니라 가능성을 키우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그들이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 밤 그녀는 긴 편지를 재단에 보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누군가가 제게 길을 열어주었듯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혜은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했다. 여러 국제 경진 대회에서 수상하고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교육계와 기술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노트북과 책을 보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나도 김혜운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물었고
그녀는 항상 같은 말로 답했다. 물론이지. 왜 안 돼? 나도 여기서 시작했는걸. 그해 겨울, 해운은 정부로부터 한 통의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 디지털 전환과 포용 경제를 위한 국가회의에 연사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껏 수많은 자료실과 어두운 골목을 지나왔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 만든 길 위에 서 있었다. 행사 당일, 대형 컨퍼런스 홀에는 고위 관료, 기업인, 언론인들이 모였고 그녀는 단정한 셔츠와 검은 스커트를 입고 무대 위에 섰다. 많은 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여기 나왔을까라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해운은 떨지 않았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많은 밤을 숫자와 씨름하며 보냈고 진실을 위해 버텨야 했던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에 전문가나 박사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릴 적 빵 한 조각을 나누던 공간에서 시작해 정의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배움은 그 배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이력이나 자격증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정직함을 기반으로 바뀔 수 있는지,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부조리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다. 국가는 전문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로 유지됩니다. 저는 단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선 것뿐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흐른 후 홀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했다. 소녀의 말이 왜 이토록 깊이 가슴에 박히는지를. 그녀는 미래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진실을 위해 움직인 증인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작은 용기로도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다. 행사 후 수많은 언론들이 그녀를 취재하려 했지만 해운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누군가를 대변하러 온 것이지 자신을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고 행사 전부터 계획해두었던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한 빨간 벽돌 건물, 그녀의 옛 보육원이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놀고 있었고 간식 시간이라며 분주한 손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벽은 새로 칠해졌고 작은 컴퓨터실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그 위엔 이렇게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다. 김해운 학습실, 모든 가능성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어느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진짜로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에요. 해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저기 제일 구석자리. 겨울에 바람 들어오던 곳에서 잤어.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지금은 진짜 외국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해운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도망치려고 떠난 게 아니야. 뭔가를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 떠났던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이태성의 집 옥상에 올라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썼다. 흰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그것은 그녀가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고백이었다. 아버지, 오늘 사람들이 제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들 제가 이룬 것에 감동했다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모든 걸 하게 된 이유는 세상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저의 시작은 그날 병원 복도,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금방 올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 말만은 제 안에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름을, 그 진실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따뜻함을. 그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철제 상자에 넣었다. 그 상자는 첫 번째로 만든 탐지기 스케치, 헝겊 가방에서 꺼낸 연필 조각, 그리고 아직도 말라버리지 않은 오래된 눈물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밤 서울의 하늘은 드물게 맑았고 별빛은 그녀가 걸어온 지난 시간의 어둠을 조용히 감싸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해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도 해운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유럽의 작은 도시, 고성, 구청 사이로 이어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이제는 국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전공으로 선택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부정거래 감지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가 발표한 논문은 교수진의 극찬을 받았고 그녀의 발표가 끝났을 때는 강당 안에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교수들은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해오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골랐다. 그 환호가, 그 성취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교정 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종이컵 커피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끝자락, 노란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온 여정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한 원격 세션을 매달 운영했고 각국의 보육권, 학교, 지역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기초금융, 디지털 윤리, 정직한 시스템 설계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전 시스템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외면당하지 않게 조용히 메모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어떤 성공에도 취하지 않았다. 매주 주말이면 그녀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보육권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고 스스로 수리한 중고 노트북을 보내며 함께 쓰는 워크북을 첨부했다. 그리고 꼭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완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한 줄이라도 배웠다면 이미 당신은 변화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큰 단체도 거대한 후원도 아니었다. 다만 변화를 믿는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 정부는 그녀를 국가 청년 대표로 초청했다. 각계 리더들이 모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 포럼에서 그녀는 기조연설자로 이름이 올랐다. 그녀는 수락했고 다시 고국 땅을 밟았다.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다. 언론은 이미 그녀의 귀국 소식을 알렸고 많은 이들이 그 고아 출신의 천재 소녀가 돌아왔다고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해운은 언론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저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하러 왔어요. 아직 말할 수 없는,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위해서요. 연설 당일 그녀는 포럼의 연단에 섰고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름 없이 조용히 버티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저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연설은 그날 밤 전국 뉴스에서 보도되었고 기억될 용기라는 자막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그녀는 서울의 집 옥상에 다시 올라섰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릴 적 그 어두운 자료실에서 올려다보던 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철제 상자를 꺼내 오래전 적었던 그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 그녀는 그것을 다시 천천히 접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의 이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작고 아주 깊은 미소였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눈물, 수많은 겨울, 그리고 수많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그리고 혜운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고 누군가가 묵묵히 해낸 작은 용기를 되새기며 걸어가고 있다. 언젠가 또 다른 작은 손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언젠가 또 다른 혜운이 자신만의 자료실을 통해 세상을 바꾸게 되도록.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다. 완벽한 시작이 없어도, 부모가 곁에 없어도, 고난이 계속되어도, 단지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다면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